새로운 인생을 축하해요, 민준 씨. 저녁부터 서울에 쏟아진 비 때문에 길은 더욱 심하게 막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식어버린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벽시계를 바라봤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이건 이미 익숙한 일이다. 결혼 10년 차. 나는 남편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신혼 초에는 항상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인 붕어빵이나 회사 근처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를 사오기도 했다. 예전에는 내가 그의 귀가를 서두르게 하는 이유였다. 지금 나는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더 많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전화하셨는데 또 야근하신대요.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온 김아주머니가 보고했다. 이제 막 부엌 정리를 끝낸 참이었다. 기다리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요즘 바쁘시니까요. 김 아주머니는 설명하기 힘든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안쓰러움과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집 뒤편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시계를 봤다. 9시가 넘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사실 나는 3개월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민준 씨는 집에 일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과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늦게까지 일하곤 했다. 가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중요한 고객과 통화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러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커피요. 나는 책상 위에 컵을 놓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나는 10년 동안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읽어왔기에 알 수 있었다. 고객이랑 통화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응, 새로 온 고객인데. 좀 까다로워.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너무 빨랐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내 안테나는 곤두섰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 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가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이어트, 운동, 새 옷 구매. 38세의 나이에 민준 씨는 갑자기 자신의 몸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다시 젊어 보이고 싶은 중년 남성의 위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서 그 일이 있은 지 2주 후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를 신문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바람 피우는 남자는 압박할수록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다. 나는 더 현명한 방법을 택했다. 나는 그가 침실 협탁 서랍에 두고 간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그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 저녁.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의 저녁 식사 비용이 결제된 내역이었다. 두 번째 발견은 유명 부티크에서 100만 원짜리 보석을 구매한 내역이었다. 나는 어떤 보석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발견이 가장 가슴 아팠다. 2인용 영화 티켓. 그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로맨틱 영화였다. 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늦게 귀가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울지 않았다. 몰래 배신한 남자를 위해 울 시기는 이미 지났다. 대신 나는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내 의심이 절정에 달한 것은 한 달 전 거실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무심코 열었을 때였다. 민준 씨는 샤워 중이었고 어째서인지 노트북의 카카오톡 로그아웃을 잊어버렸다.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본능은 무시하기엔 너무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 노트북 화면에 유라라는 이름의 대화 상대와 나눈 대화가 열려 있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남편 지방 출장 가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 그 여자는 남편이라고 말했다. 기혼자라는 뜻이다. 나는 모든 대화를 읽었다. 이 관계는 이미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매주 다른 호텔에서 만났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유라, 민준 씨 회사의 비서였다. 몇 번 회사 일로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나는 항상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차와 과자를 내주었다. 예전에 내가 민준 씨에게 비서분 예쁘네요 라고 말하자 그는 그냥 그래, 당신만큼 예쁘진 않아라고 대답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너무 믿었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민준 씨에게 화가 났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내준 차를 마시면서 뒤로는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한 그 여자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분노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분노는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서재의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그곳에 나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결혼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집등기부 등본, 땅 문서, 공동 명의 통장, 회사 설립 증서.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바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2년 전 민준 씨가 나에게 자기 회사에 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기억났다. 행정 처리가 더 쉬워질 거라면서 나는 망설였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동의했고 내 이름은 여러 회사 서류에 기재되었다. 이제 그 지위가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준 씨는 10년 동안 내 곁에서 잠을 지켜주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를 내며 아직 침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문가에서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예전에는 그가 자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평화로운 기분이었다. 지금은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걸어갔다. 집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내가 가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이곳에 나는 모든 서류, 모든 문서, 민준 씨가 결코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혜진이의 번호였다. 우리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동창회에서 몇 번 만났고 가끔 소셜미디어에서 소식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녀가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아, 만날 시간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물었다. 지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혜진이의 목소리는 내 불안한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밝았다. 중요한 도움이 필요해. 혜진이는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평소와 다른 내 목소리 톤을 감지했을 것이다. 알았어. 언제? 어디서? 오늘 가능할까? 10시에 너희 사무실로 갈게. 콜. 위치 보내줄게.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에 잠을 설쳐 약간은 생기를 잃은 눈을 가진 32세의 여자. 어젯밤 나는 3시간밖에 자지 못했. 민준 씨의 노트북에서 본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그 잔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지금 약해지면 안 돼. 나는 샤워를 하고 옅은 화장을 한 뒤 깔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랐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이혼하려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서류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 같은 차림이었다. 내가 나설 때 민준 씨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메모를 남겼다. 개모임 때문에 나가.
아침 식사 차려놨어. 사랑해. 마지막 두 단어가 혀끝에서 씁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적었다. 이 게임은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 혜진이의 사무실은 여의도의 한 빌딩 5층에 있었다. 내부는 변호사 사무실 특유의 분위기를 풍겼다. 모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단정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였다. 혜진이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꼭 안아주었다. 지수야, 살 빠졌네. 아팠어? 우리가 그녀의 사무실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픈 게 아니야. 혜진아, 배신당한 거지. 혜진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 씨가. 설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 피웠어. 자기 비서랑 5개월째. 혜진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유감이다. 안지는 얼마나 됐어. 3개월 전부터 의심했고 어젯밤에 증거를 잡았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의 노트북에서 찍어둔 대화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혜진이는 꼼꼼히 읽었다. 유라가 남편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여자 기혼자야?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남편이 누군지는 몰라. 확실한 건 5개월 동안 내 등 뒤에서 놀아났다는 거지. 독하네. 혜진이는 내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지수야? 이혼할 거야.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혜진아,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 피우는 상대랑 데이트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 지킬 가치가 있을까? 혜진이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이혼하고 싶어, 혜진아. 하지만 빈손으로 떠나고 싶진 않아. 혜진이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내가 알던 지수지. 고등학교 때 넌 절대 지는 걸 싫어했잖아. 그래서 계획이 뭐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민준 씨와 나의 결혼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다. 강남의 집, 양평의 땅, 서초동의 아파트 2채, 차 3대, 그리고 적지 않은 액수의 공동 명의 예금. 또한 내 이름으로 된 민준 씨 회사 지분도 있었다. 이게 우리 재산 전부야, 혜진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걸 확보하고 싶어. 혜진이는 목록을 훑어봤다. 이건 공동 재산이야, 지수야. 법적으로 넌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걸 확보하려면 그가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필요해. 외도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너에게 더 많은 몫을 주도록 고려할 수 있는 요소야. 외도 증거는 수집 중이야.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회사 이사로서의 내 지위, 그리고 회사 서류를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혜진이는 주의 깊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계획은 시간이 걸려, 지수야. 인내심을 가져야 해. 서두르지 말고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민준 씨가 의심하면 그가 먼저 자산을 옮길 수도 있어. 알아, 혜진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법무사도 알아봐 줘야 해. 혜진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 내 고객 중에 법무사가 많아. 이런 사건을 자주 처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박진우 법무사님이라고. 믿을만하고 무엇보다 합법적이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야. 소개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지수야, 정신적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해.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거야. 민준 씨 앞에서 연기해야만 해. 착한 아내인 척. 계속 미소 지어야 한다고. 속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고 싶을지라도 말이야. 나는 등을 곧게 폈다. 나 10년 동안 착한 아내로 살았어, 혜진아. 앞으로 몇 달 더 연기하는 거? 할 수 있어, 인샬라. 혜진이가 웃었다. 좋아. 오늘 오후에 박 법무사님이랑 약속 잡아줄게.
그동안 넌 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 대화 스크린샷,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그리고 그가 귀가하는 시간, 야근하는 날짜, 모든 세부 사항이 유용할 거야. 이 시간 후 나는 혜진이의 사무실을 나왔다. 마침내 계획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이렇게 큰일을 혼자서 처음 해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항상 민준 씨에게 의존해왔다. 그가 큰 결정을 내렸고 그가 재정을 관리했으며 그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나는 그저 뒤에서 돕는 아내였을 뿐이다. 하지만 뒤에서 돕는 아내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무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박 법무사님을 만났다. 그는 두꺼운 안경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다. 혜진이가 내 상황을 설명하자 박 법무사님은 곧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이지수 사모님, 남편분 회사에서 이사로 계신 지위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 지위를 통해 회사 서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자산 이전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갑자기 많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민준 씨가 분명 의심할 텐데요. 박 법무사님이 미소 지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겁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절감을 위한 회사 구조 조정이나 자본금 조정 같은 거죠. 혹은 담보가 필요한 투자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민준 씨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보통 서명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거든요. 그렇다면 길고 아주 긴 문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항들을 중간 페이지에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가 모든 내용을 다 읽기 귀찮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그가 바쁘거나 피곤할 때 서류를 내민다면 더욱 그렇죠. 나는 예전에 내가 건넸던 서류들에 민준 씨가 얼마나 쉽게 서명했는지 기억났다. 그는 항상 나를 믿었다. 아마도 그것이 이제 그의 약점이 될 것이다.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2~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서두르시면 안 돼요. 작은 실수 하나가 이 계획 전체를 실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그 만남 이후 첫 몇 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나는 훌륭한 배우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 씨에게 미소 지었다. 피곤한 회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는 그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지 세고 있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도 더 자주 가기 시작했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다. 나는 케이크를 가져가고 접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민준 씨 팀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은 아내, 배려심 깊은 아내로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면 이 스캔들이 터졌을 때 그들이 나를 게으른 아내가 아닌 피해자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민준 씨의 불륜 상대인 유라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다. 그녀는 항상 나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건강하시죠? 부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 불러드릴까요? 나는 항상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유라 씨. 그냥 음식만 전해주러 왔어요. 나중에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는 똑같이 상냥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미소 뒤에 그녀가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슬프게도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내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 일을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강 실장, 전직 경찰로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마른 체형의 평범한 외모를 하고 있어 눈에 띄지 않게 군중 속에 섞일 수 있었다. 3일에 한 번씩 그는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냈다. 첫 번째 보고서,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민준 씨와 유라의 사진. 그들은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사진 속 민준 씨는 행복해 보였다. 예전에 나와 함께 웃던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번째 보고서. 그들은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갔다. 밤에 들어가서 아침 10시에 나왔다. 유라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 달라 보였다. 세 번째 보고서. 그들은 제주도의 한 빌라에 갔다. 1박 2일 동안 머물렀다. 같은 날 민준 씨는 나에게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사진과 보고서를 특별한 폴더에 저장했다. 이혼 증거를 위한 폴더였다. 혜진이와 박법무사님을 만난 지 3개월째 모든 것은 체스 게임처럼 진행되었다. 모든 수는 계산되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정확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지수, 그저 미소 짓고 순종하던 착한 아내로 행동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게임의 주인공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서재에 앉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내 앞에는 확보해야 할 자산 목록이 적힌 두꺼운 노트가 놓여 있었다. 박 법무사님은 자산을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동산,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사모님, 마지막 만남에서 박 법무사님이 말했다. 금융자산, 공동명의 계좌, 예금, 그리고 적금, 이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으실 수만 있다면요. 완전한 접근 권한이란 내가 민준 씨를 설득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위임장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그가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 첫 번째 주, 공동명의 계좌 정리. 우리가 돈을 예치한 은행은 내가 대학 때부터 거래해온 사립은행이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인 이 대리님은 이미 친구 같았다. 내가 갈 때마다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사모님,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그녀 앞에 앉자 그녀가 물었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행정 처리 좀 하려고요, 대리님. 사실 좀 부끄럽지만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 공동명의 계좌 이전 업무를 저보고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전이요, 사모님. 네. 이 공동명의 계좌를 제 단독명의 계좌로 변경하려고요. 세금이랑 투자 목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전적으로 믿거든요. 나는 박 법무사님이 준비해준 서류들을 꺼냈다. 마치 민준 씨가 서명한 것처럼 보이는 위임장이 있었다. 나는 오래된 문서에서 그의 서명을 따와 조심스럽게 베꼈다. 우리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 상태 변경 신청서도 있었다. 이 대리님은 그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위임장은 있는데 사모님, 보통 공동명의 계좌 상태 변경은 두 분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요. 이 대리님이 망설이며 말했다. 나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네, 대리님,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올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 2달 동안 지방 출장 중인데 이게 세금 문제라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거래했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리님은 침묵했다. 나는 그녀가 절차와 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남편분과 함께 오세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복 받으실 거예요. 3일 후, 그 공동명의 계좌는 공식적으로 내 단독명의 계좌가 되었다. 그 안에 있던 3억 원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그중 절반을 다른 내 예금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을 위해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다. 두 번째 주, 집 등기부등본. 이 집은 민준 씨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 선물이었다. 우리는 5년 전에 공동명의 대출로 이 집을 샀다. 매달 공동명의 계좌에서 대출금이 은행으로 빠져나갔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내 결혼 생활의 여정을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민준 씨가 신혼부부의 전통처럼 나를 안고 현관문을 넘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웃었고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같은 집에서 나는 그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박 법무사님은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준비했다. 그 서류상으로는 민준 씨가 이 집을 우리가 처음 샀을 때와 같은 가격인 15억 원에 나에게 파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물론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등기부등 본상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합법적인 서류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 서류에 민준 씨의 서명이 필요하고 공증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법무사님에게 아이디어가 있었다. 회사 구조 조정 서류와 함께 묶어서 처리하죠. 지루한 서류 더미를 만들어서 사모님께서 남편분을 설득해 법무사 앞에서 한 번에 전부 서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사 앞에서요? 그럼 집 매매 계약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협조 가능한 법무사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시할 거고 남편분은 각 서류 묶음의 마지막 장에만 서명하면 됩니다. 세부 내용을 읽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나는 그 대화를 떠올리며 전략을 준비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정해진 날이 왔다. 나는 아침부터 민준 씨를 준비시켰다. 민준 씨,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해요. 회사 구조 조정 건인데 중요하다고 일정이 잡혔어요. 민준 씨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1. 피곤해. 금방 끝나요. 끝나고 같이 점심 먹어요. 내가 명동에 새로 생긴 맛집 알아놨어요. 음식 얘기는 항상 효과가 있었다. 민준 씨가 미소 지었다. 콜. 우리는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현수라는 이름의 중년 법무사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거의 20심 높이의 서류 더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준 사장님, 이지수 사모님. 앉으시죠. 그가 환영했다. 민준 씨는 서류 더미를 힐끗 보았다. 와, 엄청 많네요. 네, 사장님. 이 모든 것이 회사 구조 조정 관련 서류입니다. 이지수 사모님께서 이사이시기 때문에 몇몇 서류는 공동으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위해 사장님께서는 각 묶음의 마지막 페이지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유창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의 연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이것이 그가 매일 하는 평범한 절차인 것처럼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다. 하나씩 각 묶음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명했다. 가끔 그는 이건 뭐죠? 라고 물었고 박 법무사님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대답했다. 그러면 민준 씨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서명했다. 5번째 묶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우리 집 매매 계약서가 중간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계획대로 박 법무사님은 그 묶음의 마지막 페이지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민준 씨는 그 페이지를 펼쳐 힐끗 보고는 아무 질문 없이 서명했다.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쉽다니. 모든 서류가 끝나자 박 법무사님이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절차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약속했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나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최고의 아내를 위해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다시는 나와 함께 나누지 못할 미래를 위해 민준 씨. 나는 속으로 말했다. 세 번째 주, 땅과 아파트. 집 다음 목표는 양평의 땅과 서초동의 아파트 두 채였다. 양평의 땅은 할머니께서 결혼할 때 나와 민준 씨에게 물려주신 유산이었다. 사실 법적으로 그 땅은 처음부터 내 명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준 씨는 자기 이름을 추가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안전을 위해서야, 지수야. 우리 둘의 공동 소유로 만들자고 그가 예전에 말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었다. 아파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두 채 모두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 우리는 외국계 회사에 임대했고 임대 수익은 공동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내 이름으로 이전해야 했다. 과정은 집과 거의 같았다. 박 법무사님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박현수 법무사님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갈 수 없었다. 너무 자주 가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방문 서비스 방식으로 하죠. 박 법무사님이 말했다. 사모님께서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셔서 다른 이유를 대며 남편분의 서명을 받으세요. 한 번에 말고 하나씩요. 나는 동의했다.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양평 땅. 나는 토지법 개정으로 인한 등기 갱신을 이유로 서류를 준비했다. 그 용어는 민준 씨가 더 이상 묻기 귀찮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축구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을 때 나는 그 서류를 내밀었다. 민준 씨, 양평 땅 문제 서명 좀 해줘요. 벌금 안 내려면요.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파트. 이번에는 세금 절감을 위한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그가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을 때, 아마도 유라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을 때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건성으로 서명했다. 세 번째, 두 번째 아파트. 외국인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는 이유. 이것은 우리 아파트 세입자가 실제로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였다. 민준 씨는 심지어 그거 중요하지. 빨리 처리해, 지수야.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한 달 만에 세 개의 중요한 자산이 명의를 바꿨다. 네 번째 주, 자동차와 개인 예금. 우리가 소유한 두 대의 차, 토요타 알파드와 BMW도 확보해야 했다. 알파드는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차였다. 그는 그 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주말마다 직접 세차하곤 했다. BMW는 내가 매일 사용하는 차였다. 자동차의 경우 절차는 더 간단했다. 구청에서 명의 이전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준 씨의 위임장이 필요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래된 서류를 활용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의 회사 도장을 가져와 미리 준비한 위임장에 찍었다. 그의 서명은 나는 이미 베끼는데 능숙해져 있었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연습한 결과였다. 다음 날 나는 그 위임장을 가지고 구청에 갔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선 끝에 두 대의 차는 공식적으로 내 명의가 되었다. 내가 아직 건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민준 씨의 개인 예금. 나는 그가 다른 은행에 나 모르게 돈을 보관하는 개인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탐정인 강 실장이 그 계좌에 약 8억 원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 돈은 그가 지금까지 숨겨온 보너스와 부업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그의 휴대폰을 가져왔다. 그는 항상 침실 협탁 서랍의 작은 수첩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나는 빠르게 그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 계좌의 잔액을 보니 8억 7, 600만 원이었다. 나는 8억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남겨두었다. 당분간 그가 의심하지 않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휴대폰에서 이체 알림을 삭제했다. 모든 것이 10분 만에 끝났다.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등을 돌리고 누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부드럽게 코를 골았다. 그의 비밀 예금의 절반 이상이 이제 내 계좌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박 법무사님을 만난 지 4주 후 나는 서재에 앉아 명의가 이전된 모든 자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파란색 서류철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다. 확보된 자산 1. 공동명의 계좌 3억 원 2. 강남주택 시가 15억 원 3. 양평토지 시가 5억 원 4. 서초 아파트 A 시가 8억 원 5. 서초 아파트 B 시가 8억 원 6. 알파드 자동차 시가 9천만 원 7. BMW 자동차 시가 6천만 원 8. 민준씨 개인 예금 8억 원 성공적으로 확보한 총 자산은 40억 원이 넘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숫자는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우리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민준 씨가 모든 것을 관리했다. 나는 그저 그가 처리했다고 말하는 월간 재무보고서만 받았을 뿐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만족감 뒤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일까? 이기는 것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나 자신이 짓밟히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내 생일 전 마지막 2주는 내 계획 전체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자산 문제는 해결되었다. 불륜 증거는 깔끔하게 수집되었고 쇼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어려웠던 것은 연기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일어나야 했다.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김치 볶음밥, 접시 가장자리에 오이와 토마토 조각, 설탕 없는 블랙 커피 한 잔. 정확히 그가 지난 10년 동안 좋아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식사하는 동안 오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고객이랑 회의 있어 지수야. 아마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 그는 항상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민준 씨, 건강 잘 챙겨요. 사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탐정, 강 실장이 앞으로 2주간의 민준 씨와 유라의 만남 일정을 이미 보내주었다. 오늘 그들은 단골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내일은 강남의 호텔에 갈 것이다. 모레는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루프탑 바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 강 실장의 정보 덕분에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밤에 민준 씨가 옷에 유라의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면 나는 똑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저녁은 먹었는지 묻고 그의 위장약을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피곤한 회의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들어주었다. 가끔은 그가 거의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는 너무 서투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의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고 손은 불안하게 펜을 만지작거렸으며 고객이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반복했다. 나는 그가 항상 이랬는지 궁금했다. 내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걸까? 하지만 그때 나는 혼자 보냈던 밤들을 기억했다. 내가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던 몇 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던 날들. 그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러면 동정심은 사라졌다. 생일 12일 전 아침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분은 부산에 사시는데 2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서울에 거의 오지 않으셨다. 나는 항상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가끔 용돈을 보내고 매달 찾아뵈었다. 지수야, 잘 지내니? 민준이는 괜찮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네, 어머님. 민준 씨는 일 때문에 바쁘지만 건강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구나. 이상한 꿈만 꾸고 너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다. 나는 침묵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 피웠어요. 제 생일날 저를 버릴 거고 저는 이미 그의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저희 괜찮아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나중에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할게요. 아, 그래. 지수야, 내 생일 파티에 갈게. 크게 한다면서? 네, 어머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내 파티에 오실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결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내가 미소 지으며 그의 아들을 반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나를 미워하게 될까? 아마도. 하지만 나는 그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일 10일 전 민준 씨는 그날 일찍 퇴근했다. 이상했다. 보통 금요일 밤은 그가 가장 늦게까지 야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7시에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그가 제안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동 레스토랑에 예약해놨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우리가 연애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예전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축하하곤 했다. 지금 그가 어떤 좋은 소식을 축하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잠깐 옷 좀 갈아입을게요. 민준 씨,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둘이서 갔다. 레스토랑에서 민준 씨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랍스터 테르미도르와 초콜릿 라바 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는 심지어 와인 한 병을 주문했는데 우리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간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지수야, 할 말이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지금 말하려는 걸까? 행사 10일 전이면 내 계획이 엉망이 될 텐데. 뭔데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촉촉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요즘 내가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고 너 혼자 둬서 네가 분명 외로웠을 거야. 나는 숨을 참았다. 순간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다. 하지만 그때 어젯밤 그의 옷에서 나던 유라의 향수 냄새를 기억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바쁜 거 이해해요. 넌 최고의 아내야. 지수야, 난 널 가질 자격이 없어. 맞아, 넌 정말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일단 식사해요. 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거기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가 계속 바람 피우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죄책감은 그가 내 생일에 이혼 서류를 가져올 계획을 취소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자.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생일 8일 전 강 실장에게서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녹화 영상이 담긴 USB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으로 재생했다. 영상은 민준 씨와 유라가 한 호텔에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로비에 있었지만 강 실장이 그들 근처 테이블에 작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그래서 준비됐어? 유라의 목소리였다.
응. 이혼 서류는 준비됐어. 생일날 그녀에게 주기만 하면 돼. 민준 씨가 대답했다. 그럼 집이랑 다른 자산들은? 전부 안전한 거 확실해? 물론이지. 자기야. 전부 우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기껏해야 절반이 그녀 몫이 되겠지.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거야. 아직 많아. 유라가 웃었다. 정말 기대된다. 오빠, 숨어 지내는 거 지쳤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나는 영상을 끄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전부 우리 공동명이라고. 그래, 예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전부 내 단독명이지. 생일 5일 전 김 아주머니가 내가 방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사모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아주머니. 사모님,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김 아주머니는 10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다. 내가 2번 유산했을 때 우는 것을 보았다. 민준 씨가 아팠을 때 내가 밤새 간호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뭘 보셨는데요? 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이 변하신 걸 봤어요. 더 말이 없어지시고 서재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사장님도 봤고요. 마음이 안 좋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김 아주머니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김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사모님. 항상 믿었어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이죠. 사모님, 생일 3일 전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책이나 서류 처리였을 것이다. 몇 분 후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왔다. 지수야, 집 등기부등본 어디 있는지 알아? 심장이 잠시 멈췄지만 내 얼굴은 평정을 유지했다. 어떤 서류요? 그 초록색 표지요? 응. 집, 땅, 아파트 등기부등본, 모든 중요한 서류들 필요해서. 뭐 때문에요? 그는 이유를 찾으며 침묵했다. 은행일 때문에 사업 대출 신청하려고.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나는 서류 캐비닛을 확인하는 척했다. 사실 그 모든 서류는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른 은행의 개인 금고에. 미안해요, 민준 씨.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이 직접 옮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어디 있을까요? 지난달에 세금 신고 때문에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은데. 민준 씨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거기에 두고 부엌으로 돌아가 김 아주머니를 도왔다. 속으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야 알아차렸지만 너무 늦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거실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다. 몇 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유라였을 것이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는 자는 척했다. 생일 이틀 전 민준 씨가 아침 일찍 나간다고 인사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 실장이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 타겟과 여자는 긴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날 예정. 긴급 계획? 그들이 의심하는 걸까? 나는 즉시 강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들을 잘 감시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겠어요. 이 시간 후 강 실장이 녹음 파일을 보냈다. 어떻게 됐어, 민준? 찾았어. 유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아니, 유라야. 중요한 서류가 전부 사라졌어. 집, 땅, 아파트 등기부등본, 심지어 공동명의 통장까지 싹 다. 말도 안 돼. 그냥 어디 잘못 둔 거 아니야?
온 집안을 다 뒤졌어. 없어. 설마 내 아내가 아는 거 아니야? 민준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수가? 아, 그럴 리 없어. 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야. 그런 생각조차 못할걸. 하지만 민준, 이상하잖아. 어떻게 모든 서류가 사라질 수 있어? 아마 내가 잘못 보관했거나 아니면 김 아주머니가 청소하다가 옮겼을 수도 있지. 그럼 이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획대로 진행해. 그 서류 따위는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하는 거야. 재산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 나는 녹음을 끄고 미소 지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 그래, 민준 씨. 나는 순진했지. 하지만 순진한 게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야. 생일 하루 전, 쇼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공간 장식, 손님 명단, 행사 순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민준 씨는 오늘 말이 별로 없었다. 그는 여전히 사라진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몇 번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지수야, 정말 그 서류들 못 봤어? 네, 민준 씨. 아마 누구한테 기억도 못하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됐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나중에 찾게 될 거예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멍했다. 지수야, 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나는 환하게 웃었다. 이상한 짓이라니. 무슨 말이요? 모르겠어. 요즘 네가 너무 착하고 너무 참을성이 많아. 보통 내가 늦게 들어오면 불평하곤 했잖아. 저도 이제 결혼 10년 차 아내잖아요. 이제 와서 불평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것도 그렇네. 나는 다가가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민준 씨, 내일 제 생일 파티에 꼭 와야 해요. 저 너무 긴장돼요. 물론이지. 자기야,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래, 넌 모든 사람 앞에서 날 망가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겠지. 생일 전날 밤, 나는 그날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서재에 앉았다. 내 앞에는 3가지 다른 색깔의 서류철이 있었다. 파란색 서류철에는 내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된 모든 자산, 소유권 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적절한 때에 민준 씨에게 건넬 것이다. 빨간색 서류철에는 민준 씨와 유라의 불륜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너무 심하게 굴 경우 손님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노란색 서류철에는 내가 이미 서명하고 도장과 인지를 붙인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언제든지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또한 유라를 위한 갈색 봉투 하나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 또한 민준 씨를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 나는 그것을 사용할지 알 수 없었지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았다. 전화가 울렸다. 혜진이었다. 지수야, 준비는 어때? 준비됐어, 혜진아. 내일 쇼가 시작돼. 너 강하지?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강해야지, 혜진아. 지수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넌 대단해.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진아. 기도해줘. 당연하지. 내일 갈게. 직접 그 드라마를 보고 싶거든.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민준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있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빛나는 얼굴. 미안해요, 민준 씨.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요. 나는 모든 서류철을 큰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가 이미 잠든 민준 씨 옆에 누웠다. 나는 그의 얼굴을 아마도 어떤 감정도 없이 바라보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채 바라봤다. 내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다시는 그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나는 새로운 지수가 될 것이다. 생일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해가 뜨기 전이었다. 민준 씨는 사라진 서류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다. 하늘색 드레스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화장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했다. 내가 예뻐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나는 손님들이 나를 주목받고 싶어 안달난 여자가 아닌 우아한 아내로 봐주길 원했다. 김아주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가 칭찬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김아주머니는 망설였다. 사모님, 아까 사장님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던데 무슨 일 있는 걸까요?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 오늘 오후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사모님, 확신하세요?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상처 때문에 자주 눈물 짓던 그 눈이 이제는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다. 확신해요, 아주머니. 이제 손님들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오후 4시에 오실 거예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드레스를 정리했다. 내 큰 가방은 침대 옆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3가지 색깔의 서류철과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실장이었다. 타겟과 여자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에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자는 보고된 대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타겟은 갈색 봉투를 가지고 있으며 이혼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실장님. 추가 수수료는 이체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벽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쇼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7시간이 남았다.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때까지 7시간. 나는 거실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들어와 방을 따뜻하게 했다. 밖에서는 몇몇 장식업체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되겠지만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내 방의 긴 거울 앞에 서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하늘색 드레스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10년 전부터 내 옷을 만들어준 단골 재단사가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다. 부드러운 파란색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우아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 색을 선택했다. 파란색은 평온과 지혜를 상징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평온해야 했다. 지혜로워야 했다. 비록 마음속에서는 수천 개의 폭풍이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 얼굴 화장은 자연스러웠다. 약간의 파우더, 연분홍색 립스틱, 그리고 옅은 갈색 아이섀도뿐이었다. 나는 유혹하기 위해 화장하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 자신처럼 보이고 싶었다. 10년 동안 남편 곁을 충실히 지켜온 아내, 지수. 오늘 32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녀. 방창문 너머로 공간을 장식하기 시작한 인부들의 소리가 들렸다. 파란색과 흰색 풍선이 걸리기 시작했다. 레이스 식탁보가 깔끔하게 펼쳐졌고 방구석에는 생일 케이크를 위한 긴 테이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케이크 자체는 3단 크기로 파란색과 흰색의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내가 오래전에 주문한 그대로였다. 나는 일부러 크고 아름다운 케이크를 주문했다. 축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손님이 오늘을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파티의 화려함 때문이기도 했다. 김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설명하기 힘든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녀가 나지막이 칭찬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아 천천히 마시기 전에 잠시 향을 맡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스민 차. 김 아주머니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다. 아주머니, 오늘 오후에 현관문 좀 지켜봐 주세요. 누가 오는지 기록하고 의심스러운 손님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김 아주머니는 눈빛에 혼란스러움을 담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요즘 나의 이상한 명령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김 아주머니가 나간 후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3가지 서류철과 유라를 위한 갈색 봉투가 있었다. 나는 파란색 서류철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집, 땅, 아파트의 모든 등기부등본 사본과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 또한 총액이 40억 원이 넘는 예금 및 적금 잔액 증명서도 있었다. 빨간색 서류철에는 레스토랑, 호텔, 제주도 빌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찍힌 민준 씨와 유라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도 서류철 안에 붙여둔 작은 USB에 담겨 있었다. 노란색 서류철에는 내가 이미 날인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혜진이와 박 법무사님의 증인 서명까지 완벽했다. 이 서류는 민준 씨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올 경우를 대비한 예비용으로 미리 만들어 둔 것이었다. 한편 유라를 위한 갈색 봉투에는 그녀가 3명의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준 씨와 관계를 맺는 동안 그녀 역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났다는 증거. 강 실장은 그 사진들을 얻기 위해 훌륭하게 일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밖에서는 장식하는 소리가 더욱 시끄러워졌다. 행사 코디네이터의 지시, 인부들의 외침, 그리고 이따금 그들을 부엌으로 안내하여 음료를 가져가게 하는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모든 혼란이 시작되기 전 방에 머물며 평온을 즐기기로 했다. 오전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였다. 지수야, 엄마 방금 서울역에 도착했다. 아침 기차 타고 왔어. 지금 병원에 먼저 가서 이모 좀 보고 오후에 너희 집으로 갈게. 파티 사시 맞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았다. 네, 엄마,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지수야. 너 파티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 택시 타고 갈게. 조심히 오세요, 엄마. 그래, 딸. 아, 민준이는 집에 있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엄마. 민준 씨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나 올 거예요. 내 파티 순조롭게 진행되라고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는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나는 목에 걸린 무언가를 삼키며 참았다. 고마워요. 엄마, 이따 봬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눈을 감고 오늘 오후 이 모든 것을 목격할 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심장이 그리 튼튼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녀를 현실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위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오후 1시 강 실장이 메시지를 보냈다. 타겟과 여자는 플라자 호텔에서 점심 식사 중. 오후 3시 30분경 행사장으로 출발할 예정. 타겟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며 가지고 있는 갈색 봉투를 여러 번 확인하고 있음. 나는 답장했다. 계속 감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3시간 후면 무대가 시작될 것이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맞이하기 위해 거실로 내려갔다. 대구에서 온 이모와 갓대학을 졸업한 그녀의 딸 민지가 왔다. 광주에서 온 외삼촌은 아내와 함께 왔다. 여러 도시에서 온 사촌들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안아주고 선물을 건네고 따뜻하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는 평소처럼 미소 짓고 작게 웃고 농담을 했다.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내 가방 안에 그들 모두의 삶을 바꿀 문서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인파 속에서 내 눈은 이따금 문 쪽을 힐끗거리며 내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의 도착을 기다렸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쇼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오후 3시 50분 김 아주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손님이 거의 100명 왔어요. 음식도 준비됐고 케이크도 테이블에 있어요. 사장님과 시어머님만 기다리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사모님, 아직 오시는 중인가 봐요. 나는 시계를 봤다.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30분이 남았다. 보통 좋은 아내라면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쯤인지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 실장은 그들이 이미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준 씨의 차, 그리고 그 옆에는 타오르는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타고 있었다. 오후 4시 10분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나는 문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공손하게 손에 입을 맞췄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지수야, 갈수록 더 예뻐지는구나. 이건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별거 아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선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곧 행사가 시작돼요.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의 환영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문 근처에 내 자리로 돌아갔다. 기다렸다. 오후 4시 20분, 검은색 차 한 대가 집 앞에 주차했다. 나는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바로 저거다. 차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내렸다.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의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은 차반대편에서 내린 여자였다. 유라는 몸에 꽉 끼는 타오르는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다. 가슴이 깊게 파이고 치마는 허벅지까지만 왔다. 그 빨간색은 나의 파란색 테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목받고 싶어 했다. 시선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다. 몇몇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모가 미간을 찌푸리며 외삼촌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민준 씨는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유라가 그의 옆에 있었고 그의 눈은 나를 찾다가 마침내 문 근처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평소에 그의 미소와는 달랐다. 유라 역시 나에게 미소 지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승리의 미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인사했다. 민준 씨, 왔네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그의 턱에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유라에게 고개를 돌렸다. 유라 씨도 오셨네요. 초대받으신 줄은 몰랐는데. 유라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친구로 왔어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들어오세요. 음식 즐기세요. 나는 손을 벌려 그들을 안내한 뒤 돌아서서 방중앙으로 돌아갔다. 내 뒤에서 속삭임이 더욱 커지는 것을 들었. 민준 씨와 유라의 관계를 아는 몇몇 손님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케이크 커팅식은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나는 앞으로 불려나가 아름다운 3단 케이크 옆에 섰다. 민준 씨는 내 옆에 있어야 했지만 그는 유라를 옆에 두고 조금 떨어져 서 있기를 선택했다. 몇몇 친척들이 언짢아하기 시작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외삼촌이 바로 소리쳤다. 민준아, 이리 와서 내 아내 옆에 서야지. 왜 다른 사람 옆에 붙어 있냐? 민준 씨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네, 외삼촌. 잠깐만요. 그는 다가와 내 옆에 섰지만 그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나는 방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가 아닌 이 이상한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내가 케이크를 자르려고 할 때 민준 씨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잠깐만 지수야. 네가 케이크 자르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방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 두 사람에게 쏠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뭔데요? 민준 씨? 민준 씨는 한숨을 쉬고 재킷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했고 나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수야, 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10년 동안 너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난 행복하지 않았어. 난 다른 곳에서 내 행복을 찾았어. 그리고 오늘 내 생일에 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끝내고 싶어. 그는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이혼 서류야. 우리 좋게 이혼했으면 좋겠어. 방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모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외삼촌은 몇몇 친척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민준 씨에게 달려들 뻔했다. 나는 방구석에서 기마주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유라는 민준 씨 뒤에 서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모든 시선이 이제 나에게 쏠렸다.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울까? 내가 화를 낼까?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할까? 나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고 안에 서류를 읽었다. 합의할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가 적힌 평범한 이혼 서류였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접었다. 나는 민준 씨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민준 씨, 와서 직접 이 말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내 반응이 이렇게 차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수야, 내 말 들었어? 나 이혼하자고 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들었어요, 민준 씨. 그리고 받아들일게요. 이번에는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다. 상황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방구석에 있는 내 가방이 놓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모든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가방에서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민준 씨 앞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 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파란색 서류철을 건넸다. 민준 씨는 망설이며 그것을 받아 서류철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다. 붉은색에서 창백한 색에서 잿빛으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야? 지수야. 그건 모든 집, 땅,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과 자동차 소유권 증명서, 그리고 예금 및 적금 내역서예요. 전부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공동재산이야. 나는 작게 웃었다. 민준 씨, 2년 전에 나한테 회사 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나요? 세금 처리랑 일부 자산 명의 이전 도와달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유라 씨랑 연애하느라 바쁜 동안 내가 그 행정 처리를 다 끝냈어요. 우리 공동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자산이 이제 제 개인 소유가 된 거죠. 민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혼자서는 못해. 내 서명이 필요하잖아. 잊었어요? 3개월 전에 당신이 많은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회사 구조 조정 때문이라고 했었죠. 당신은 하나하나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유라 씨랑 문자하느라 바빴으니까. 민준 씨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유라를 쳐다봤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유라는 이제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이제 그들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였지만 가장 가까운 손님들이 듣기에는 충분히 컸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 당신들이 호텔에 가는 것도 모든 문자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라 씨가 임신 2개월이라는 것도 알아요. 나는 아직 평평한 유라의 배를 쳐다봤다. 비록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지난주에 그녀가 쇼핑몰에서 다른 남자랑 있는 걸 직접 봤거든요. 유라는 숨을 헐떡였다. 무슨 모함이에요. 민준 씨, 저 여자 믿지 마요. 나는 웃으며 가방에서 빨간색 서류철을 꺼냈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민준 씨.
직접 보세요. 나는 민준 씨에게 빨간색 서류철을 건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사진들은 유라가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한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다른 남자가 있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창백한 색에서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유라를 노려봤다. 유라야, 이게 뭐야?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 씨, 저건 조작된 거예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는 웃었다. 갈라놓는다고요, 민준 씨? 내가 당신들을 갈라놓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들은 원래부터 함께 할 자격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드레스를 정돈한 뒤 환하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 축하해요, 민준 씨. 민준 씨는 얼어붙었다. 그는 한 손에는 이혼 서류 봉투를, 다른 손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러 왔지만 빈손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라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민준,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민준 씨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사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마 그는 자신이 2 여자에게 동시에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그의 자산을 몰래 이전한 나와 다른 남자들과 몰래 놀아난 유라에게 시어머니가 일어나 다가왔다. 그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본 뒤 감동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울며 나를 꼭 안았다. 우리 주위에서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기쁨의 박수가 아니라 그렇게 차분하고 우아하게 버텨낸 나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다. 외삼촌이 외쳤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짓밟히고만 있으면 안 돼. 이모는 눈물을 닦았다. 김 아주머니는 멀리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와 유라는 마침내 떠났다. 그들 둘은 모든 손님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속삭임을 받으며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내 집을 나갔다. 유라는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것이 창피해서인지 아니면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민준 씨는 힘없이 걸었다. 아마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자산을 잃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집, 땅, 아파트, 자동차, 예금, 모든 것이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다. 그가 줄 필요도 없었던 이혼 서류만을 가지고 나 역시 똑같은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민준 씨와 유라가 떠난 후 내 생일 파티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방금 일어난 드라마를 목격한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속삭이며 동정심 혹은 감탄의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어색함이 오래가지 않도록 했다. 나는 모든 테이블을 돌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접시가 음식으로 채워져 있고 잔이 비어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나는 평소처럼 웃고 농담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 마치 몇 분 전에 큰일이 없었던 것처럼. 천천히 손님들은 다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괜찮다는 것, 심지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인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까부터 분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던 외삼촌이 마침내 나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삼촌은 네가 존경스럽다. 네가 울거나 화를 냈다면 아마 내가 민준이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넌 정말 침착하더라. 나는 미소 지으며 그를 안았다. 삼촌, 저는 우는데 지쳤어요. 웃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외삼촌은 크게 웃고는 새로운 활기를 띤 채 자리로 돌아갔다. 아까부터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이모도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사촌 민지는 심지어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내 사촌 언니 최고로 강함.
생일 축하해 지수 언니라는 캡션과 함께 올렸다. 나는 방구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슬퍼 보였다. 나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내가 미안하다. 민준이가 그렇게 사악해질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성인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여자랑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지수야. 오히려 네가 자랑스럽다. 넌 강해. 우리는 잠시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식탁으로 데려가 무언가 먹으라고 권했다. 적어도 그녀가 빈속으로 집에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저녁 8시경 파티가 거의 끝나고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할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며 받았다. 여보세요. 이지수 씨. 저편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방금 운 것처럼 잠겨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유라였다. 유라 씨, 무슨 일이시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지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유라 씨, 당신은 5개월 동안 제 남편과 잤어요. 제 파티에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가뜨리는 걸 도왔죠.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유라는 저편에서 울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진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와의 관계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 모든 게 이렇게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유라 씨, 제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세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좋아요. 용서할게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선택의 결과를 감수하며 살아야 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쫓아냈어요. 크게 화를 냈어요.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남의 남편과 자는 것을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저를 모욕하기 위해 제 파티에 오는 것을 선택한 것도 당신이고요. 이제 당신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죠. 유라는 더욱 크게 울었다. 지수 씨,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대화를 계속할 가치가 없었다. 유라는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당할 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자신에게 역으로 돌아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유라의 전화 직후 민준 씨가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나는 여러 번 무시했다. 그는 그 후 왓츠앱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건 다 오해야. 난 유라한테 진심이 아니었어. 난 아직 널 사랑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메시지를 읽었다. 5개월 동안 바람 피우고 5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진심이 아니라고 한다. 아직 사랑한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항상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민준 씨, 이혼 서류는 이미 서명했어요. 모든 자산 문제도 끝났어요. 더 논의하고 싶으면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끝났다. 밤 9시 모든 손님이 돌아갔다. 시끄러웠던 집은 이제 조용해졌고 나와 김아주머니 그리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몇몇 케이터링 직원들만 남았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조용한 밤을 즐겼다.
김 아주머니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사모님, 여쭤볼 게 있어요. 사모님, 슬프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슬프죠. 네.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는데 당연히 슬픈 마음이 있죠. 그렇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슬픈 건 분명히 있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제 슬픔은 이미 지나갔어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조용히 울었어요.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미 겪었어요. 이제 남은 건 안도감뿐이에요. 김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대단하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 힘은 어쩔 수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강해져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무너졌을 테니까요.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혜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수야, 어떻게 지내? 이제 좀 진정됐어? 응, 혜진아, 지금 테라스에서 쉬고 있어. 다행이다. 아까 영상 보고 정말 긴장했어. 너 정말 멋있었어, 알아? 나는 웃었다. 고마워, 혜진아. 다 너랑 박 법무사님 덕분이야. 아니야. 실행은 결국 네가 한 거잖아. 아, 맞다. 민준 씨가 나한테 연락했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한테 연락했다고? 뭐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 자산 문제로 맞고소하고 싶대. 나는 침묵했다가 물었다. 그래서? 혜진이가 웃었다. 당연히 거절했지. 지수야,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말했어. 근데 걔 완전 절박하더라. 다른 변호사 찾겠다고 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해보라고 해, 혜진아.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야. 박 법무사님이 허점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어. 응, 알아. 그래도 걔가 소란 피울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해둬. 준비됐어, 혜진아. 뭐든지 다 준비됐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맑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민준 씨는 반격하려고 할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타입의 남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었다. 모든 서류는 은행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의 불륜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다. 그가 전쟁을 원한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옷장을 열고 결혼 앨범을 꺼냈다. 사진들은 여전히 좋았고 10년 전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민준 씨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 남자는 죽었다. 혹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눈이 멀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오늘 오후 내 파티에 온 남자는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거짓과 배신으로 태어난 괴물이었다. 나는 앨범을 닫고 다시 옷장에 넣었다. 내일 아침 나는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개인 금고에 보관할 것이다. 죽은 추억을 집에 둘 필요는 없다. 침대에 몸을 눕혔을 때 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민준 씨가 밤늦게 들어올지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잤다. 처음으로 그가 늦게 들어왔을 때 자는 척할 필요 없이 잠을 잤다.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으로 잠을 잤다. 인생 최대의 전투에서 막 승리한 여자, 지수로. 밖에서는 민준 씨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라는 길가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생일 파티 후 일주일, 내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혜진이의 도움으로 이혼 서류가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면서 결혼 상태가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 씨를 위해 아침을 차릴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났다. 보고할 필요 없이 쇼핑몰에 갔다.
심지어 집에 서재를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작은 스튜디오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의 짐이 어깨에서 벗겨진 것처럼 삶이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민준 씨는 연이은 파멸을 겪고 있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내 탐정, 강 실장은 내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실하게 보고서를 보내왔다. 그는 내가 전 남편의 최근 소식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오락거리로나 혹은 업보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파티 3일 후에 도착했다. 민준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라와 함께 저지른 세금 횡령 스캔들 때문이었다. 그렇다, 유라는 그의 불륜 상대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재정을 조작하는데 공범이기도 했다. 그들 둘은 지난 6개월 동안 재무 보고서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입증되었다. 민준 씨는 불명예 해고되었고 유라 역시 같은 신분으로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보고서를 읽었다. 한때 그를 사랑했던 내 일부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배신당했던 부부는 꼴 좋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보고서가 왔다. 유라는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그녀의 남편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탄 내 생일 파티 영상을 보고 나서야 유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영상에서 유라는 선명하게 빨간 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들의 1살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유라는 남편, 아이, 그리고 집을 동시에 잃었다. 나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그 보고서를 읽었다. 내가 미소 짓는 것을 본 김아주머니가 물었다. 사모님 뭘 읽고 계세요? 나는 대답했다. 바람을 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아주머니, 이제 그는 폭풍을 거두고 있네요. 세 번째 보고서가 가장 흥미로웠다. 해고되고 모든 자산을 잃은 민준 씨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그의 처사에 여전히 크게 분노한 시어머니는 그를 받아주기를 거부했다. 내가 가문을 망신시켰다. 내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되면 돌아오너라.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망가진 평판과 세금 횡령 범죄 기록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작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항상 거절당했다. 몇 주 후 나는 민준 씨가 옛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둘씩 그들은 거절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네가 지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같은 놈은 돕고 싶지 않아. 다른 이들은 더 부드럽게 말했지만 여전히 거절했다. 민준 씨는 결국 남은 알파드 차를 팔아야만 했다. 그 차는 내가 미처 이전하지 못해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차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 수 있었다. 판매 수익 약 4천만 원으로 그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계를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고정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은 금방 바닥났다. 한편 유라는 더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아이 양육권을 잃은 후 그녀는 고향인 전라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스캔들로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거부했다. 그녀는 먼 친척 집에서 살며 자비를 해야 했다. 강 실장은 지금은 훨씬 늙고 초라해 보이는 유라의 사진을 보내왔다. 내 파티에 왔던 화려한 빨간 드레스의 여자와는 전혀 달랐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눈은 생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이 모든 파멸 속에서 민준 씨는 반격하려고 했다. 그는 자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혜진이와 박법무사님은 매우 깔끔하게 일했다.
내가 서명하고 민준 씨가 서명한 모든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받았다. 민준 씨의 변호사는 조금의 허점도 찾지 못했다. 그의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가 이미 지불한 변호사 비용도 헛수고가 되었다.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 2달 후 어느 날 오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내가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낡은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다. 민준 씨가 그 택시에서 내렸는데 내가 예전에 알던 깔끔한 남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정돈되지 않은 수염으로 가득했다. 그는 대문으로 다가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수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는 책을 내려놓고 대문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제발 나 좀 도와줘.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직업도, 집도 없어.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민준 씨, 저한테서 뭘 기대하는 건데요? 그 자산들 일부라도 돌려줘. 적어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예전 집이나 아파트 아니면 돈이라도. 뭐든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버리려고 했을 때 저에게 무언가 줄 생각은 했었나요? 당신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고 제가 빈손으로 떠나길 바랐잖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지수야. 하지만 제발. 민준 씨, 제가 한 모든 것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고 횡령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 권리인 자산을 당신이 유라 명의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제 이름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건 합법적이었어요. 그건 제 권리였어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지수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제가 돈을 드릴게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눈이 빛났다. 뭔데? 민준 씨? 서울을 떠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마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그는 그렇게 저렴한 조건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얼마? 5천만 원. 고향이나 다른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본으로는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을 받고 나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수야. 받아들일게. 나는 집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다. 나는 항상 비상사태를 대비해 현금을 보관해 두었다. 다시 대문으로 돌아왔다. 나는 대문 틈으로 그에게 돈을 건넸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 지수야. 가세요. 민준 씨, 그리고 조건을 기억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기다리던 택시에 탔다. 나는 그 택시가 내 과거의 잔재를 싣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돈을 준 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내 삶에서 그를 완전히 놓아주는 방법이었다. 몇 주 후, 강 실장이 마지막 보고서를 보냈다. 민준 씨는 충청남도로 가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 5천만 원은 예전의 호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다. 유라는 가족과 고향 사회에서 거부당한 후 경상북도로 떠나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에도 가끔 나에게 연락을 하셨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며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는 좋았다. 나는 내 새로운 스튜디오에 앉아 그 보고서를 읽었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연남동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내 모든 아이디어와 꿈을 쏟아부은 곳.
나는 그 카페를 지수의 공간이라고 불렀다. 소박하지만 우아했다. 매일 나는 그곳에 가서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감독하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삶을 즐겼다. 새로운 삶은 정말 달콤했다. 업보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우주가 정의를 실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기에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생일 파티 이후 1년이 지났다. 오늘 나는 33번째 생일을 다시 축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이제 연남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성장한 내 자신의 카페, 지수의 공간에서. 이 카페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묻혀있던 내 꿈의 결실이다. 예전에 내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민준 씨는 항상 말했다. 뭐하러? 넌 이미 모든 걸 가졌잖아. 그냥 집에 있어. 착한 아내가 되라고. 이제 그 착한 아내는 독립적인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이 카페는 내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한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는 장소가 되었다. 저녁 8시 카페는 초대된 손님들로 가득 찼다. 내가 아는 얼굴들이 나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남편과 귀여운 아이와 함께 온 혜진이, 이제 이 카페의 고정 법무사가 된 박 법무사님, 내가 이미 가족처럼 여기는 김 아주머니, 오늘을 위해 특별히 광주에서 온 외삼촌과 외숙모, 사촌들, 예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미 친구가 된 단골 손님들. 분위기는 따뜻하고 웃음으로 가득 찼다. 작년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나쁜 놀라움을 기다리는 불안함도 없었다. 오직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박하고 진실한 행복만이 있었다. 지수야, 생일 축하해. 혜진이가 빛나는 얼굴로 선물을 건넸다. 이건 나랑 우리 가족이 주는 거야. 오래오래 건강하고 더 성공하길 바라.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 혜진아. 네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일어선 네가 대단한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다. 혜진이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신이 주신 최고의 친구였다.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내 원대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삼촌이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다가왔다. 지수야, 삼촌은 네가 자랑스럽다. 내 조카들 중에 네가 제일 강해.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두드렸고 나는 약간 비틀거렸지만 웃었다. 고마워요, 삼촌. 다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에이, 겸손 떨지 마. 네가 혼자 싸운 거잖아. 우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하지만 삼촌은 존경한다. 외숙모가 말을 이었다. 맞아, 지수야. 예전에 이모는 네가 못 버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봐. 넌 전보다 더 성공했잖아.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나는 아마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성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방구석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김아주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그녀는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며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는 여전히 좋았다. 그녀는 몇 번 서울에 와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산에서 기념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다시는 민준 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조용히 아물도록 두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지수야, 엄마는 항상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너랑 민준이가 헤어졌어도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항상 어머님을 존경해요.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넌 해냈어, 지수야. 엄마는 자랑스럽다.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다. 아마도 이것이 유대감이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애정으로 형성된 관계. 아들의 결혼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 커팅식은 9시에 시작되었다. 올해 내 생일 케이크는 작년보다 더 소박했다. 파스텔 색상의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일단 케이크뿐이었다. 과도한 화려함은 필요 없었다. 나는 행복이 케이크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혜진이가 마이크를 들고 나를 케이크 앞에 서게 했다. 여러분, 지수가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그녀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약간 긴장했지만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33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직 기억하실 드라마와 함께 집에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 제 자신의 작은 카페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1년 전에 그 사건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인생에서 예비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최고의 친구가 되어준 혜진이에게 감사합니다. 법률 문제를 도와준 박 법무사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지지해준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충실히 곁을 지켜준 김아주머니께 감사하고 오늘 밤 여기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케이크를 자르고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날 밤은 웃음과 농담 그리고 진실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밤 11시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나는 김 아주머니와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았다.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아직 많이 남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었다. 별이 총총한 맑은 밤하늘은 1년 전 내가 혼자 집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와 똑같았다. 사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김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충실하고, 항상 지지해주고, 항상 조용히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김 아주머니는 부끄럽게 미소 지었다. 아, 사모님.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친어머니 같았어요. 우리는 밤의 정적을 즐기며 침묵했다. 산들바람이 카페 안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과 밤의 독특한 향기를 섞어 날라왔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나는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생일 축하해 지수야. 카페 사업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 너를 위해 기쁘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민준. 나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상처는 없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정말로 치유되었고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일 것이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고마워. 너도 그곳에서 잘 지내길 바라. 그리고 나는 그 대화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추억을 간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다. 여기 파멸의 잿더미 위에서 내가 세운 새로운 삶과 함께 우리는 작게 웃었다. 카페 안에서는 불빛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곧 끝나겠지만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새로운 날이다. 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1년 전 나는 파멸의 문턱에 서 있었다. 오늘 나는 행복의 정점에 서 있다. 복수 때문도 적에 대한 승리 때문도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그저 뒤에서 돕는 아내였던 여자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나는 미소와 함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